예, 반갑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여인국입니다. 자료 어디를 봐도 키아트라고만 나와 있지 진흥원이 없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풀네임을 좀 말씀드렸고요. 요즘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강연도 많이 벌어지고 방송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마 오늘도 발표하는 내용들 보니까 각각의 기술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잘 모르겠고요. 4차 산업혁명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어봐도 다 자기 얘기들만 하지 전체적으로 엮어서 하는 얘기들이 잘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직 솔직히 저도 뭐 철학적으로 정리가 잘 안 됐는데 그래서 일단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상황들이 어떤가 하는 것들만 좀 리뷰를 하는 쪽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시간을 좀 잘 못 맞춰서 좀 타이머를 걸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산업혁명을 뭘 산업혁명이라고 지칭을 하느냐 그거하고 그다음에 주요 국가 독일, 미국, 중국,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얘기가 나온 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1년도 하노버 박람회에서 하여간 실시간 네트워크 기반의 제조공정 자동화가 4차 산업혁명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지고 화두가 된 거는 올해 다보스 포럼, 세계경제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물리 디지털 생명공학 기술이 융복합 발전하는 기술혁신 패러다임이 4차 산업혁명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간략하게 소개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을 보면은 18세기에 전기기관 기반의 기계화혁명, 그러므로 인해서 영국에서 섬유공업이 활성화됐다 하는 얘기고요. 제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인데 전기에너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포드의 모델 T 나옴으로 해서 컨베이어 시스템, 그걸 2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좀 모호하긴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정보화 혁명,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서 세계가 디지털 경제로 접어들었다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잘 아시다시피 IoT, CPS, 인공지능 기반의 만물 초지능 혁명이 4차 산업혁명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를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오는 거냐, 오게끔 만드는 거냐 하는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전적 의미를 좀 말씀드리면은 1차 산업혁명은 1760년에서 1830년도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산업혁명이라고 칭한 거는 1884년에 토인비라는 사람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강의하면서 이게 산업혁명이라고 지칭을 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1906년도에 프랑스 역사학자 망뚜라는 사람이 18세기의 산업혁명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게 산업혁명이었구나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을 보더라도 시기는 구체적으로 1870년도부터 1920년도에 일어난 일들을 산업혁명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시작된 시기로부터 한참 뒤인 1910년도에 영국의 생명사회학자 게데스라는 사람이 도시의 진화라는 데서 2차 산업혁명을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산업혁명보다는 디지털 혁명이나 정보사회로 지칭이 되고 있죠. 대표적인 게 1973년도에 미래학자 베리라는 사람이 탈산업사회의 도래라는 데서 이것이 3차가 아니겠냐라고 했고요. 4차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스 슈밥이 얘기는 했습니다만 앞을 보고 예견을 한 건지 아니면 종전의 세 차례 산업혁명처럼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산업혁명의 시기라고 얘기했는지는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 하면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끈 기술적인 동인이 뭘까? 1차는 수력 방적기하고 회전식 전기기관이고 2차는 백열 등이나 포드의 모델 T고 3차 같은 경우는 컴퓨터와 인터넷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4차 혁명은 뭐 때문에 일어날까라는 거를 보면 요즘 회자되고 있는 기술들이 있죠. IoT,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그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동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oT 같은 경우는 센서 가격이 하락이 되고 디바이스가 아주 급증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뭐든지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러니까 정보화가 촉진되면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죠. 그래서 이제는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또 다른 산업을 일으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 같은 경우도 뭐 인공지능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계속 뭐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이슈가 됐다 사라졌다 이슈가 됐다 사라졌다 했는데 지금의 엔진 정도면은 산업에 이용할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산업을 변혁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거다라는 거 하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질적으로 제조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떤 그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주요 기술적인 동인이 되겠다 하는 측면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오면 예상되는 변화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4차 산업혁명이 오면은 하여간 산업구조가 크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뀌는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기술적인 동인을 빼고 산업구조가 바뀌는 쪽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정보와 사회를 통해서 전자상거래가 발달되고 전자상거래가 발달되면서 상품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돼서 제조 혁신이 일어나면은 사실은 생산 비용도 굉장히 줄어들 거다. 그러면 경영학에서 주요 경쟁 요인은 원가 우위 전략하고 차별화 전략 중에서 원가 우위 전략 가지고는 성공하기 굉장히 힘들 거다. 그래서 차별화 전략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제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거 보면은 제품의 경우에는 판매에서 임대로 바뀌고 소유에서 공유의 시대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스 프로덕션에서 매스 커스터마이징 시대로 갈 거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장을 점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들의 마인드를 점유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생산수단 자체도 사유화될지 모른다. 뭐 3D 프린터 같은 것들 놓고 보면은 뭐 일견 뭐 가능할 것도 같은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시 시대에는 개인 생산에서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업 생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걸 넘어갔는데 그다음에 그 3D 프린터 같은 생산수들이 늘어나면 다시 사유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직업도 사실은 단순 반복적인 건 사라지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도 기존과는 다른 인재가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WEF 교육 워킹그룹에서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수리의 능력, 문해 능력 같은 것들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인재만이 살아남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주요국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4차 산업혁명 본격적으로 정책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이후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독일이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이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같은 해에 미국이 어드밴스드 매니팩처링 파트너십 AMP 2.0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3년도에 AMP 정책의 실시 계획으로서 NNMI,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이라는 실천 정책을 내놨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중국 제조 2025, 일본은 같은 해에 일본 재형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할 거냐, 신산업을 육성할 거냐 하는 정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독일의 4차 산업혁명을 보면은
뭐 IoT라든가 3D 프린터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빅데이터 같은 기술들을 연결을 해서 결국은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종전의 생산 방식 가지고 시장에서 승부하겠다는 게 아니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그들에게 알맞는 개인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전략은 하이테크 전략 2020에서 비롯됐습니다. 06년도에 하이테크 전략이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 하이테크 전략 2020이 다시 리바이즈 버전이 나왔고 드디어 12년도에는 하이테크 전략 2020 액션 플랜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더스트리 4.0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에 상응하는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하이테크 전략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에서 보신 바와 같고요. 정부가 왜 이런 정책을 내놨냐 하면은 사실은 뭔가 좀 국가 주도로 해서 지금 뭐 독일이 제조 강국이죠. 제조 강국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스 프로덕션 가지고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가서 소비자를 계속적으로 잡아두기 위해서는 뭔가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민간 중심으로 맡겨놨더니 잘 안 되고 있었어요. 뭐 표준화 문제도 잘 안 되고 보안에 관련된 문제도 지지부진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공장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정부가 드디어 이제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거버넌스를 개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협단체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하고 노조까지 참여해서 시스템을 바꾸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만들어내고 규범을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법적 환경을 개선하고 고용 교육 훈련까지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바꿔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로 이제 민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어떻게 그 제조업 혁신을 할 것이냐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인더스트리 인터넷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기업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죠. IIC 같은 경우에는 뭐 GE, AT&T, 시스코, IBM, 인텔 같은 것들이 중심이 돼서 제조업 혁신을 선도하고 있고요. 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제조업 혁신을 위한 협의체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민간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GE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첨단 제조 시스템하고 그 최신의 기술을 결합해서 브릴리언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첨단 제조 관련 정책 추진 성과를 보면은 이게 좀 그 정책을 그냥 중구난방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좀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미국의 혁신 전략이 되겠고요. 미국의 혁신 전략에 따라서 첨단 제조 리더십 확보 방안을 만들었고 또 첨단 제조 리더십 확보 방안과 아울러서 국가 첨단 제조업 전략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AMP 2.0을 발표하고 AMP 2.0의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서 NNMI를 구축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MP 2.0 보면은 공고사항으로서 전국 제조혁신 네트워크 구축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의 일환으로 개발해야 될 기술, 횡단형 기술 11개를 뽑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조혁신연구소를 설립하고 제조혁신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이나 지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NNMI를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14년도에 미국 제조혁신 부흥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재 뭐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하고 또 한 가지는 혁신적인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는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인프라를 통한 신성장 동력 견인 보면은 뭐 인프라 측면이나 그다음에 기업의 창의력 육성이나 홍보 측면에서 보면 전자상거래 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전자상거래는 이제 O2O 쪽, 온라인 또 오프라인 비즈니스 연결하는 쪽을 좀 강화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조 2020 관련해서 그 제조업 혁신과 관련해서는 2025년도까지는 글로벌 제조 강국 대열에 진입을 하고요. 45년도까지 세계 제조업 선두국가로 앞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기술 산업들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10대 중점 분야 아래 나와 있는 이거와 같습니다. 일본이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하고 좀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로봇 기술 같은 게 굉장히 앞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좀 산업 구조나 그 고용 구조를 변화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좀 더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전반적인 수준을 높여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산업발전 전략이 이제 일본 재부흥 전략이 있는데 재부흥 전략을 전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14년도에 설립된 재흥 전략을 보면 로봇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15년에 개정된 거는 또 보면 생산성 혁명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대응을 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년도에 리바이즈 된 걸 보면은 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신산업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요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신산업 구조 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AI나 IoT나 로봇과 같은 공통 기반 기술을 기존의 다른 기술들, 금융기술이나 의약품 기술이나 바이오 정박 등을 합쳐가지고 좀 새로운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이 신산업 구조 비전을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텐데, 이 기술들이 개발이 됐을 때 산업이 어떻게 바뀌고 고용이 어떻게 바뀔지 하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전략을 잘 짜놨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정책으로서는 14년도 6월 달에 발표한 제조업 혁신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조업 IT 융합을 통해서 스마트 혁명을 촉진하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의 실행 대책이 15년도 3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 보면 생산 방식도 스마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품도 스마트하게 하고, 지역의 혁신도 스마트하겠다 하는 것들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술도 뭐 그게 성장 동력이라는 이름이 됐든 신산업이라는 이름이 됐든 개별적으로 다 개발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엮을 거냐 하는 것들은 좀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같이 좀 고민들을 해봤으면 하고 화두를 던지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이제 보면 산업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들은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 변화에 대한 노력들은 별로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염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은 노동 인력이 감소가 되죠. 반면에 4차 산업혁명에서 제조업 혁신이 되면 일자리가 감소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의 문제를 어떻게 잘 타이밍을 맞춰서 해결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라지는 산업 직업이 있고 나타나는 산업 직업이 있을 때 어떻게 노동자들의 산업 직업을 잘 전환을 시켜줄 거냐,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기기나 비즈니스가 나올 텐데, 기존의 법 체계 가지고는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 유헬스나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무인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드론이 나와도 마찬가지고 기존 법률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해결을 해줄 거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좀 관심을 갖는 게, 그러면 그런 산업에 대비해서 새로운 인재가 필요한데 그 인재 육성에 우리가 얼마만큼 잘 대응을 하고 있느냐, 뭐 문제 해결력을 가진 창의 혁신적인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교육 시스템에서 그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뭐 산업의 발전이나 기술의 진보와 더불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두서없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